네,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에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뤄지게 될 텐데 일단 사전투표를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에 따른 영향까지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저희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예,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11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을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4.7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보다 좀 떨어지는 투표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휴가 길게 좀 끼어 있었고 전체적인 관심이 과거에 있었던 선거대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황금 연휴로 외부로 나가시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거라 전체적인 사전 투표율이 예년만큼 나오기가 구도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이제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거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위해 독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예년에 있는 투표율보다는 조금 더 그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또 구청장 경험도 있으시니까 보통 이제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여쭤볼까요? 높지는 않죠. 아,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냥 연휴 일반 선거하고 다른 이제 보궐선거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 투표율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강서구가 바로 옆 지역이기도 해서 예. 한번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시장의 상인들을 좀 만나봤는데 관심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저 사실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거냐 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워낙 이제 그 불만들이 누적되어 있고 또 그 불만들을 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에 대해서 특히 이런 시기에 또 강서구에서 보궐선거 하는 거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보궐선거가 한 27% 정도였습니다. 4월 4.7 보궐선거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투표 이번 연휴에 놀러 가실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미리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도 각각 이제 총력을 다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각각 이제 당 대표들이 내놓은 발언들도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에 대한 방점을 찍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세 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각 대표들의 발언들.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죠. 선거 구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진교훈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단수 전략 공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 대한 기존 강서 구민들의 지역 선거라기보다는 중앙 정치랑 정확하게 연결짓게 되는 선거로 규정졌기 때문에 여기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판단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을 얼마 전에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힘을 맞추고 합을 맞춰서 강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과 현안인 이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가장 빠르고 속전속결로 해낼 수 있는 지역 후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에서 이 중앙 정치 국면으로 강서 선거를 바라볼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한 선거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인지 구도가 조금 선명하게 양당 대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세 표가 부족하다. 여기서의 세 표는 왜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뭐 예전에 문세표, 문학진 그 선거 때문에 세표 때문에 졌던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절박하게 민주당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한 표라도 더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마자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천하고 사면 복권하고 또 공천하고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라고 하면 이런 그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당대표도 사실 그 후보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게 용산에서부터 공천이 되어서 이렇게 판이 커졌는데 이제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투표라라고 하니 주민들이 그거를 납득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일반 선거로 작년에 전체 한 그 지방선거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나간 구청장이 다시 나와서 후보자로 뛰는 이런 비상식적인 선거에 대해서 강서 주민들은 다들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요. 아마도 큰 격차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혹 공세도 치열한 모습 보이고 있고 김태우 후보자를 향한 거주지 의혹 제기된 데 이어서 이번에 보면 진교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명함 불법 배포 의혹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것 또한 정말 저는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너무 다급하고 급한 나머지 그 명함을 배부한 걸 가지고 보궐선거에 대해서 또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가짜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함 배부한 걸 가지고 보궐선거에 대해서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실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내용입니다. 명함 배부한 거 가지고 그의 불법 선거이라서 또 선거를 또 다시 하게 될 정도의 그런 그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그 허위 사실 유포를 했거나 아니면 기부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이겠지만 거의 주민들을 겁박하는 내용이어서 물론 선거운동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명함 배부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선거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평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 명함에 대해서 가가호 방문해서 불법으로 배부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진교훈 후보 측이 잘못된 내용들을 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가가호 방문으로 잘못된 명함 배부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게 되는 순간 그 직을 잃게 되는 게 공직선거법이 매우 그 기준점들을 높여놨고요. 과거에 비슷한 선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 가짜뉴스의 포문을 열게 된 건 민주당 측이죠. 김태우 후보자가 작년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강서에 거주지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민주당 측 인사가 SNS에 글도 올리면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투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투표 직전에 그런 온갖 가짜뉴스들로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상황들을 안기게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진교훈 후보 측에서 하고 있었던 이 명함 불법 배부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만약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분명한 보궐선거 등 직을 잃게 되는 사유가 된다는 점들을 유권자들 앞에 다시금 확인시킨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각각의 의혹들 또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제 이번 사전투표에 의해서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나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보니까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특별히 답변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단식을 하고 아직 다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검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준비된 원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명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재판입니다. 재판의 시작이고요. 그동안에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과 또 조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들, 그리고 잘못된 검찰 독재에 대한 부당함을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해서 재판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재판이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재판도 영장 기각되듯이 대장동 재판도 잘 치러내서 무죄를 증명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보도들이 꽤 많을 건데요. 대장동 건에 대한 재판을 이제 당연히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 문제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좀 미루려고 했지만 법원, 사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건 대장동에 관한 재판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또 함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관련된 혐의들을 충분하게 입증할 자신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또 정리돼서 추가 기소들이 하게 될 텐데요.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기소까지 추가적인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대표를 하고 있는 내내 법원을 들락거리게 되는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지난번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은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 구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혐의들에 대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총선 전에 관련된 내용 중 어느 거라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제 그 사법적 재판 리스크의 커다란 피해가 이재명 대표 혼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로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 대표의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공감하시는지요?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 아니라 검찰 리스크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애를 썼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아니고 검찰 리스크다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검찰 리스크의 시작이다. 이 사법 투쟁을 통해서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법정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나가는 과정들, 그것이 바로 검찰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내년 선거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검찰 리스크다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하실 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구속영장의 기각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시정일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처럼 국민께 호도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찍어내리면서 수박감별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얼마 전 영장실질심 사람에서 나왔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재판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유죄가 입증되게 된다면 그때 민주당은 국민께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실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끝끝내 정치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 상황, 그중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 후보자 청문회 상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막판쯤에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좀 대치를 벌이다가 결국에 파행에 이르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막판 상황 특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쭉 진행이 되고 보통 장관관 후보자 국무위원 청문회는 하루로 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도덕성 검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 검증 등 수많은 내용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도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 거의 자정이 다 돼가는 순간까지 가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고요. 여기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다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회를 시켜놓고
의사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하루 더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야당이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여당 입장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미 밤 10시 정도 되는 상황까지 충분하게 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그동안 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커다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런 일들 충분히 저 자리에서 밝혀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했던 민주당의 실력들도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상황 어떻게 보셨을지요? 네,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자초한 일입니다. 아마 전략을 이렇게 짜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김행 후보자 같지 않은 기세등등한 모습 그리고 신경질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무조건 억울하니 다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여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그 상황들을 보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갈치 시장은 시장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뭐 도태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5기 인사가 이렇게 정말 국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해서 뭐 검증 안 받겠다라고 나간 이런 사례도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도 합니다.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청문회 결국 12시 돼서 차수 변경을 하자라는 요구에 따라서 차수 변경을 했는데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수 변경을 하자, 하루 더 연장하자 이제 야당 주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일단 열렸는데 이게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다가 30여 분 만에 정회된 상태고 지금 네. 야당에서는 자정까지 후보자 참석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정까지 여당 의원들과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하루 동안의 청문회를 하기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꾸준하게 여당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는 그대로 밤 10시 가까이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걸 차수 변경하고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짜리 청문회를 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의사 일정들이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일방적으로 야당 단독 주도로 청문회를 이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김행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제 여가부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전문성,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역량 문제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문정림 의원이든가요. 고성과 막말 이런 일들이 얼룩져 있고 또 누군가 어떤 의원은 저 회의장에서 많이 컸다 뭐 이런 방식의 주장들까지 해가면서 정말 참 국민들 보기에 나쁘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하루 더 청문회를 이어간다 그래서 어떤 실익이 있을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청문회를 하루 더 이어간다라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어떤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참석한 의원들은 정말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49건인가요?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7건밖에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해서 나간 이런 역대급의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문회법을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뭘 검증받겠다는 건지 본인 스스로는 여기 나와서 자료도 뭐 보여주고 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와서 해명된 것도 없었고요. 의혹이 또 해소된 것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관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후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고 해서 또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해서 같이 나가버리는, 하루만 견디면 된다, 12시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마 여론이 좋을 리가 없을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큰 후유증을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혹 해소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주식 파킹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 여사와의 친분에 대한 부분, 친분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충분한 검증이 된 시간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그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월단의 회원 등에 대한 여러 야당 의원들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회원도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와의 특정한 친분을 갖고 있지 않다, 김행 후보자가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상 되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김행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되기까지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압력이 있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특수한 관계 등이 뭔가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청문회 내내 그런 얘기들은 국민들께서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내용들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도덕적 흠결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잡아줄 때 야당으로서는 김행 후보자가 자격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게 될 텐데, 다시 설명드립니다마는 고성과 막말 그리고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회의 내내의 태도, 이런 것들로만 얼룩졌을 뿐 왜 여가부 장관 후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서도 내내 이 청문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잘못된 악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자 청문회가 어저께 국민들의 기본적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상태로서 국회가 낙지점을 받고 끝난 청문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김행 후보자가 자초한 일입니다. 근거를 제시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다 정확하게 제시하기도 어렵고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정매매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믿어달라, 어쩔 수 없었다, 당시에 사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고요.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도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친분 관계에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가 되는데, 장관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를 부인하고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런 걸로 기억한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청문회에서 그렇게 주요 이슈가 돼야 될 일인가 싶은데 그런 거짓말을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청문회의 모습을 보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김행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워낙에나 많은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김의겸 의원처럼 대놓고 청담동 술자리처럼 되도 않는 가짜뉴스를 늘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민주당은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마다 당시 야당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과도할 정도로 야당에서 실제 내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요구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과거의 내용부터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 제출의 현재적인 요건 속에서도 만약에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역량 있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무능하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인사권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제 있었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도덕성, 역량 검증 어떤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좀 돌아보길 바라고요. 특히 그 문정복 위원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코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코인쟁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고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입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로서 청문회를 끌고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하면 됐었을 일입니다. 코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행 후보자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를 했을 때 자료 제출하면 될 일이다. 뭐 코인 갖고 있고 부자 되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얘기를 김행 후보자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되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자료 제출 안 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하고 주식 거래나 그렇게 통정 매매를 했던 그런 이 주식 파킹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안 하면요. 조국 수사했던 것처럼 압수수색하면 될 일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했던 한동훈 장관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은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 김행 후보자뿐만은 아니었고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어제 열렸고 블랙리스트 의혹 공방이 거셌습니다. 이제 그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민주당이 과거 만들어졌던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 후보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시켰는데 왜 나는 구속을 안 시켰냐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한 건데 네.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그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종일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 블랙리스트 의혹들을 제기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 외에 특별하게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나 대대적인 사정 규모가 있었습니까? 사정 정국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위시로 해서 각 부처마다 위원회를 다 구성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가리지 않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들을 청와대 캐비넷 문건까지 털어가면서 탈탈 털듯이 수사했던 게 지난 정권의 모습 아닙니까? 그 유인촌 후보자가 문제가 있거나 했으면 난 왜 구속되지 않았겠냐? 아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운운하니까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정권이 잡은 뭔가 대단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본인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진행했던 내용 속에서 그 진행자로 갑자기 밀어나게 됐던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던 민주당 인사들이 곰곰이 지난 5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령,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방송 출연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외압들을 형성한 적은 전혀 없었는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평가 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격하고 공세를 취할 때 보다 정확하고 좀 적합한 근거들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말들만 계속 쏟아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해당 의혹을 둔 공방 현장 화면 아마 구청장께서도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점 느끼셨는지. 예. 정말 어이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문건이 있는데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그거는 국정원의 문건이고 문체부에는 전달이 안 된 건지 문체부 장관한테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보고 문건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라는 건지 정말 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7년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7년이 지나서
저기 뭐 이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속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의 사찰이라든지 국정원의 문제를 거기에 한정시켜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한 것 때문에 구속을 피해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관계나 진실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는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놓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고 백서도 다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 한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리더로서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게 하는 그런 청문회 모습을 보면서 조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행 후보자보다 저는 여기 문체부의 수장을 뽑는 이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더 관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주무부처이기도 한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블랙리스트도 없다.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는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임명, 인사에 대한 부분 오늘 또 하나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표결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본회의 2시 열리기 직전에 뭐 30분 전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전에 그 의총에서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를 이제 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고 이거는 인사이기 때문에 각자 투표를 하는데 아마도 저는 부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법원장으로 적격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뭐 도덕적으로나 뭐 앞으로 6년 동안 임기 동안 뭘 할 거냐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 비전도 제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법조계에서 신뢰가 상당한 인사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러 윤석열 정부의 추천을 받게 되니까 특별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지금 부결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부결 처리를 이 특별한 흠결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유는 단 하나겠죠.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떻게든 오늘도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 재판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대법원 사법부 수장에 대한 공백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탄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피해갈 길이 없을 겁니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임명됐을 때 얼마나 숱한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판,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여부일 텐데요. 특정 진보 성향 인사로서 진행해왔던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표결 처리가 됐었는데 오늘 만약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민주당이 다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